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IMF가 중국에 대해서 경고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IMF의 경고로서 제시해드렸던 하나의 대주제는 중국의 부동산발 유동성 위기, 유동성 함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이 두 번째 경고는 중국의 바로 부채 늪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고도의 성장을 이어왔었던 그 배경에는 부동산을 빼어놓고 얘기할 수 없겠다. 더 성장시키자 하면서 부동산 개발업체들을 활용해서 또 지방정부에게 우리 이만큼 성장해야 되니까 이만큼 인프라 건설해 라고 압력을 가하면서 그게 성장률에 반영되어 온 것이다. 부채를 쌓아서 성장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부채에 덫에 놓이는 것 같다. 이제 부채에 과도한 부채 의존을 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채 의존할 수가 없고 부채에 대한 상환 능력이 없어지는 과정에서 해당 정부는 또 해당 지방정부는 또 해당 기업들은 상당한 부채의 역습에 놓일 수밖에 없는 환경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 중국 경제는 더 이상 미국 국채를 보유할 만한 여력도 줄어드는 거예요. 외환 보유고는 좀 유지해야 되는데 계속 미국 국채를 매각하고 있어요. 국채를 매각하고 또 금 보유량을 늘려나가고 있어요. 중국 자체적으로 보아도 중국 경제가 혹은 세계 경제가 뭐 지정학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앞으로 좀 불확실하다, 불투명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모습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도 2025년 경제전망서를 준비하면서 2025년 경제를 바라볼 때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치를 제시함에 있어서 워낙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를 전망하는데 중국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 드리는 이야기도 중국 경제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중국 경제가 어떠한 상황에 놓일 때 우리 한국 경제는 어떤 충격을 피할 수가 없을까를 가늠하기 위해서 진단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저도 2025년 전망서 속에서 정말 중국 경제를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어떤 위험 요인이 있고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를 제시해 드렸다면 IMF도 이 보고서를 통해서 정말 중국 경제 이런 위협 상황에 놓여 있고 그래서 중국 경제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IMF의 경고를 담아서 지금부터 이번 주 경제 읽어준 남자 어떤 중국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엄청난 경제 대국으로 도약한 건 사실이에요. 세계 GDP 수준으로 1위부터 쭉 나열을 해보면 1위가 당연히 미국이지만 2위가 중국입니다. 또 PPP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는 부분도 있고 또 세계 교역량, 수출액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중국이 어떤 부분에서는 미국을 오히려 우위에 있는 모습들도 확인됩니다. 양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첨단 산업, 첨단 기술 같은 영역에서도 예를 들면 산업용 로봇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중국이 그 어떤 나라를 추격하지 못하게까지 양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따라오지 못하게 우리가 초격차 전략을 펼쳐야 되는데 중국이 초격차 전략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정말 예의주시해야 될 경제 대국으로서 도약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렇게 성장하고 도약하는 과정에서 부채도 같이 늘었었다. 부채가 같이 늘어왔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빚으로 쌓아 올린 중국의 성장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틀린 부분은 아니다. 정부 부채, 또 지방정부 부채가 있는데 지방정부 부채의 상당 비중이 LGFV예요. LGFV는 지방정부가 금융사에게 내가 담보해 줄게, 내가 책임질게, 너 이 LGFV에 대출 좀 해줘.
그럼 LGFB라는 하나의 플랫폼이 인프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럼 인프라를 건설하고 주택을 건설하고 했으면 수익성이 와야, 수익성이 나타나야 그 수익을 가지고 빚을 갚아 나가는데, 인프라를 많이 대출을 받아서 건설했지만 수익성이 기반이 안 되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갚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합니까? 중국 정부가 지방 정부들로 하여금 추가적으로 인프라 건설하지 마. 이제 더 이상 건설하지 마. 그럼 건설하지 마 하는 액션이 뭐예요? 추가적으로 성장 능력이 이제 줄어드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빚으로 쌓아 올렸던 중국의 성장이라는 근거는 정말 차고 넘친다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중앙정부의 빚의 규모는 특히 21년, 22년, 23년 계속 늘었습니다. 매년 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IMF가 향후 중국의 정부 부채 규모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라는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까지도 부채 규모가 GDP 대비 이렇게 늘어왔는데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 지금과 같이 중국 정부가 아무 조치 안 하고 운용을 해 나갔다가는 베이스라인처럼 GDP 대비 중국 정부 부채 규모가 급속도로 쌓일 것이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그래도 올해 5% 정도는 보잖아요. 최소 뭐 4% 성장은 유지할 것으로 보잖아요. 근데 중국 경제 성장세가 굉장히 높은데 부채 규모는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길래 이게 우상향합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GDP 대비 비율이에요. 그럼 GDP 규모가 분모에 있고 정부 부채가 분자에 있는 거예요. 근데 GDP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정부 부채가 과속도게 5% 이상의 속도로 늘어나지만 않으면 이게 늘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GDP 대비 비율로 봤을 때 GDP 규모도 나름 4%, 5% 증가하는 이런 중국 경제, 물론 장기적으로는 3% 수준으로 성장률이 둔화된다 하더라도 3% 이상으로 빚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우상향하는 것으로 IMF는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IMF는 지적합니까? 레코멘드합니다. 추천합니다. 뭐를? 정책을 가동하도록. 이 정부 부채 규모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이런 조치들을 단행한다면 너네 부채 규모가 더 늘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IMF가 제시하는 이런 우리들의 조언을 좀 따라서 중국 정부 운영해 라고 지적하는 그런 보고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정말 빚으로 쌓아 올린 중국의 성장이라는 것을 보여드릴 만한 또 다른 증거가 보시는 것처럼 GDP 대비 정부 부채의 비율을 가지고 본다면 이렇게 베이스라인으로 그렸을 뿐이지 이게 그냥 전제예요. 만약에 중국 경제가 더 안 좋게 흘러간다면, 저성장 고착화된다면 극단적인 경우는 빨간색처럼 더 가속화되면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부채 규모에 의존해서 나라 살림살이를 운용하다 보니 이 과도한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뭐 세수를 거둘 수 있고 하는 선순환을 야기하면 좋은데 과도한 재정 지출은 했지만 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으니 보시는 것처럼 tax revenue, 세수가 계속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늘어나면 좋은데 재정 지출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R&D 투자를 하고 신사업을 만들고 그 신사업이 다시 중국 경제를 부양할 수 있게 움직인다면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데 계속 세수가 감소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세수는 감소하는데 재정을 계속 지출하고 또 부채에 의존해서 살림살이를 해오니까 재정이 어떻게 됩니까? 악화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부의 수지 자체가, 소위 세수 수지 자체가 세출은 많고 세수는 얼마 없으니까 계속 적자 재정인 거예요. 적자 재정을 계속 펼쳐왔던 거예요.
0 미만에서 2017년부터 24년까지 계속 맴돌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마만큼 과도한 재정 지출은 재정을 악화시켰고 재정이 이미 악화된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할 만한 여건이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재정 정책뿐만 아니라 제가 두 개의 팔이 있다고 했죠. 정부는 두 개의 정책이 있다. 하나의 팔은 재정 정책, 그 다음 하나는 통화 정책. 재정 정책 관점에서는 힘을 다 쓴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힘을 줄 수 있는 힘이 안 남았어요. 그럼 왼팔을 보겠습니다. 왼팔이 뭐죠? 바로 통화 정책인데 그동안 보세요. Step up liquidity injection. 이게 뭐예요? 유동성 공급의 주사기를,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주사기를 있는 힘껏 줬다는 거예요. 펌프질했다는 거예요.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펌프질을 해왔다. 유동성 주입을 강화해왔다라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금리를 이미부터 모든 금리들을 인하해온 것이다. 코로나19 충격 이후 금리 인하가 2020년부터 22년까지 파란색만큼 금리를 인하해왔다면 22년 이래로, 23년 이래로도 금리 인하가 있습니까? 있어요. 23년, 24년 동안에도 금리 인하를 해온 거예요. 유동성을 엄청나게 주입해온 겁니다. 정말 중국을 대변해주는 이 시중금리들 보세요. 모든 시중금리가 다 통제되듯이 다 인하되어 온 겁니다. 유동성 주입을 강화해 온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했으면 작동이 돼야 되죠. 작동이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작동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국은 성장 한계에 직면하는 겁니다. 중국 경제가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그래프가 아웃풋 갭이에요. 아웃풋 갭의 개념은 뭐냐면 잠재 GDP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있고요. 실제 성장률이 있잖아요. 그것의 차이값이 아웃풋 갭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중국의 GDP는 2024년 이만큼인데 100이어야 되는데 잠재 GDP를 밑도는 GDP를 기록한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GDP 아웃풋 갭이 어떻습니까? 계속 마이너스예요. 중국 경제가 정상적으로라면 이 정도 성장하는 게 맞는데 그 정도 성장을 못하는 거. 왜 그러냐면 퍼블릭 섹터의 디맨드, 정부 주도의 경제인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요를 일으킬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이미 재정을 퍼부었지만 추가적으로 재정을 퍼부을 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거예요. 왜? 부채에 덫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향후 어떻습니까? 인프라 사업 통제합니다. 12개 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인프라 건설하지 마. 이제 건설하지 말고 부채를 줄여 하는 액션을 취합니다. 결국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부채를 가지고 경제를 도약시켜 왔는데 이제 부채에 의존할 수가 없으니까 성장세가 주춤해질 수밖에 없겠죠. 기여도로 보겠습니다. 프로퍼티 섹터, 소위 말하는 부동산 경제라고 할까요? 부동산 산업 섹터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작용해요. 또 에너지 섹터, 윈드, 솔러, 재생에너지죠. 풍력 발전, 태양광 이런 발전을 포함한 에너지 섹터의 성장세가 상당히 높았는데 그 부분도 이제 더 이상 주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역의 기여도를 가져오면서 중국이 고도의 성장을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결국 부채에 덫에 놓인 거예요. 부채로 쌓아올린 성장이 이제 더 이상 부채 때문에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중국 경제를 진단해 드렸고 이번 주에도 중국 경제를 진단해 드렸습니다만 두 개의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라는 말입니까? 하는 질문을 주십니다. 우리 경제가 중국에 대응해야 되는 이유는 중국 경제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성장세가 주춤한 것입니다. 2024년 중국 경제 성장률 5%, 25년 성장률 4.5%, 20년대 후반 끝자락 3%대 성장세가 주춤해집니다. 물론 제가 강조해드린 것은 중국 경제가 이런 악재의 면만 본다면 더 가혹하게 안 좋고 중국 경제가 끝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중국 경제가 성장이 둔화되는 것이지 성장이 끝난 건 아닙니다. 나쁜 것만 보면 그렇죠. 그러나 중국 경제가 이 구경제 말고요, 신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또 엄청나게 도약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로봇, 인공지능 여러 영역에 걸쳐서 세계 경제를 압도하는 이 신경제만 보면 이렇게 이 구경제 체제에서 신경제 체제로 점차 나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 경제는 성장하고 있다. 다만 예전과 같은 고성장은 포기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가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국면에서 우리는 중국 경제를 바로 진단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한국 경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자료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들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가량이 대중국입니다. 제가 23년 기준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이건 우리 수출 구조를 보여주기 위함이고 월별 수출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를 보기 위해서 연간 수출액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에서는 24년 연간 수출액은 아직 집계가 될 수가 없죠. 24년이 끝나야 25년 초에서야 이 자료가 나오니까 그래서 23년 기준이 최신 기준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23년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거의 20% 가까이가 중국으로 가고 일대 최대 수출 대상국이니만큼 중국 경제 성장세가 주춤해지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출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베트남, 대만, 싱가포르, 인도, 호주, 멕시코와 같은 그 밖에 다른 수출 대상국, 또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인도네시아, 또 필리핀스, 이런 주요 신흥국들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높여나가는, 중국 수출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중국 수출은 놔두래도 향후 부상할 만한 신흥국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런 국가들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높여나가는, 그런 국가에 대한 신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국가에 더 적절할 만한 신상품을 개발하고 그 신시장에 어울릴 만한 그런 어프로치를 제공하고, 또 정부는 기업들이 그런 신시장에 접근하기 좋은 가이던스나 혹은 컨설팅을 제공해주는 그런 수출 구조 개선을 위해 달려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수출 구조를 바꿔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국 중국이 이런 저성장 체제에 가는 과정에서 특히 구경제에 해당되는 수입 수요는 줄어듭니다. 반면 신경제에 해당하는 수입 수요는 또 늘어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국 경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경제 체제는 우리 경제랑 경합을 벌일 경쟁자 구도예요. 그러니까 어느 구조를 보나 대중국 수출을 늘려나갈 만한 그런 여지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수출 구조를 개편해 나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좀 강력하게 드리고자 하고, 기업과 정부가 또 우리 민간에서도 어떤 나만의 준비를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